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통일정부 수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광복 이전부터 우리가 배웠던 내용까지의 흐름을 이 연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3년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두고 세 차례의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의 독립, 한반도의 독립을 약속했던 회담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던 카이로 회담과 이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재확인했던 포츠담 회담 또는 포츠담 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듣고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 혼란한 한반도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분주하게 한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든지 뭐 조선공산당, 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등 다양한 정치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한국의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김구 선생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 독립이라는 우리의 광복이라는 이 순간이 결국 100% 우리의 힘만으로 이뤄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강대국의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결국 한반도의 이제 가운데 38선을 긋고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한반도에 미군이 이제 들어왔다 해서 이제 미군정, 그리고 북쪽에서는 소군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 미소군정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서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논의 결과 세 가지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한국의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할 것,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 그리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최장 5개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결정이 한국인들에게 알려지자 한국인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광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외국의 이제 지배를 받아야 된다니 이것은 제2의 식민 지배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우익과 좌익 할 것 없이 신탁 통치에 반대를 하는 반탁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좌익 쪽에서 입장을 바꾸게 되는데요. 좌익은 처음에 우익과 함께 반탁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좌익의 입장에서는 신탁 통치도 물론 이제 반발을 했지만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결정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익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독립을 그토록 같이 꿈꿔왔었는데 이제 와서 좌익이 말을 바꾼다니 이것은 배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한반도에서 이렇게 좌익과 우익이 대립을 시작하고 있을 쯤에 이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소련 측 대표와 미국 측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반도에 이제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학습지 3쪽을 한번 보시면요. 1946년 3월부터 46년 6월까지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임시민주정부, 한국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정부를 수립하고 그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이제 신탁통치로서 뒤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임시민주정부에 어떤 세력이 참여를 할 것인가를 두고 이 협의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로 미국과 소련 측의 입장이 갈리게 되는데요. 우선 소련 측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 지지 세력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이 회의 자체와 이 한국의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문제 자체가 이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이 임시정부를 이제 꾸려나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말하면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세력만이라고 한다면 어떤 세력입니까? 한반도에서는 이제 좌익 세력, 사회주의 세력만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가 냉전 체제라고 했잖아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현재 세계는 미국 측의 자유주의 국가와 소련 측의 사회주의 국가로 나눠져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소련이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결국 한반도에는 좌익 세력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자, 이것을 막아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미국 측에서는 이 소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게 뻔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회의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을 모두 이제 들여와야 된다.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오고 싶은 사람들 모두 오게 해야 된다. 소련이 제의한 것처럼 이 지지하는 세력만 데려와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좌익도 있을 것이고 우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우익 세력이 정부에 참여를 해야 그나마 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련과 미국의 입장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삼상회의에는 이 미소 공동위원회 누구를 참석시킬 것이냐, 그리고 한국 민주정부에, 임시민주정부에 어떤 세력들을 데려올 것이냐를 두고 소련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회의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무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임시민주정부를 꾸리기로 했는데 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 결국 한반도에 정부가 수립되는 게 계속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려했던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1946년 6월에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지금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제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통일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우리 남한만이라도, 지금 이승만이 남한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디서 했냐면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도시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읍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미소 공동위원회를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 뭐가 되냐? 결국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승만은 분단을 해서라도 남한만이라도 자유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회의도 잘 안 되고 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너무 심해지고 이승만 같이 이렇게 명망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막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러다가는 정말 한반도가 갈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했던 여운형과 김규식 같은 중도 세력들은요. 좌우합작위원회를 추진하게 됩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좌익과 우익이 이렇게 갈라져서 싸워봤자 한반도한테 도움이 안 된다. 우리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힘을 합쳐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미군정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미군정 입장에서는 지금 한반도의 세력 상황이 소련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란 말이죠. 사회주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익 세력의 힘을 길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 것이죠. 자, 이 좌우합작위원회에 모인 좌익과 우익의 중도 세력들은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이 여러분 교과서 238쪽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쳐서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야 되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얼른 다시 열어야 된다. 그리고 토지개혁은 몰수, 그냥 돈을 주지 않고 땅을 국가가 가져가거나 또는 돈을 주고 국가가 사오거나 해서 국가 소유의 땅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해야 하고 주요 산업은 국유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내용 보시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리는 새로이 구성할 입법기구 국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실시할 것이다 등 이제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쳐서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라고 7가지 원칙을 제안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한 이제 한국 정치인들의 반응은 또 갈리게 되는데요. 일단 김구 선생님은 이 7원칙에 굉장히 이제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익 세력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익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김구 선생님을 제외한 우익과 좌익 세력은 이제 이 좌우합작위원회에 반대를 합니다. 참여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익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좌우합작 7원칙이 너무 좌익 세력의 색깔이 묻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좌익 세력이 보기에는 우익 세력의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자, 여기에 이승만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지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좌우합작위원회는요, 결국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에 냉전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거기다가 좌우합작위원회를 이끌었던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되면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47년 7월에 다시 1년 만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지만 같은 문제로 한국 임시민주정부에 어떤 세력을 참여시킬 것이냐를 두고 소련과 미국이 대립하면서 다시 결렬이 됩니다. 자, 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 측에서는 더 이상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가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요,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거쳐서 자, 그렇다면 일단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뭐 미소 공동위원회 해가지고 누구를 뽑을 거니 말 거니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일단 선거부터 하자. 근데 선거 방식은 뭐냐면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를 통해서 일단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거를 감시하고 관리할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38선으로 소련과 미군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미국은 자신이 유엔에다가 이걸 요청했기 때문에 이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는 이 임시위원단이 북쪽으로 입국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거부했다는 말은 결국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말이죠. 선거를 왜 거부했냐면 지금 이 유엔이 결정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선거를 하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구 비례가 뭐냐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도 많이 뽑고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도 적게 뽑는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그에 비례해서 대표도 많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남한 쪽의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소련 쪽에서는 지금 북한의 인구가 적고 여기서 이제 같이 선거를 진행해봤자 북한 출신 국회의원의 수가 남한 쪽에 비해서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부 수립에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리한 선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몇 차례 한국임시위원단이 이제 입국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이것이 계속 거부가 되면서 유엔에서는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먼저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능 지역에서만의 총선거는 결국 남한에서 총선거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남한에서만. 자, 여러분 총선거가 뭔지 아시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총선, 몇 대 총선 이렇게 부르잖아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고요. 우리가 내년에 치르게 될 선거는 대통령 선거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결국 김구나 김규식 등 대다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남한만에서의 총선거는 진짜 이제 분단이 거의 확실시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소련이나 공산주의 세력과 힘을 합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승만이라든지 주로 이제 자본가들로 구성되어 있던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 남한만에서의 총선거 아주 잘한 결정이다라고 적극 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총선거가 진행될 것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나자 이거 진짜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수습하기 위해서 남한의 단독 선거 결정에 반대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김구 그리고 김규식 선생님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두봉 이 4명의 김씨들이 평양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 협상인데요. 평양에서 1948년 4월에 남북 연석회의 다른 말로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아래 박스에 들어있는데요. 일단 지금 남한과 북한에 들어있는 소련군과 미군 즉시 철수할 것, 그리고 철수 이후에 내전이 발생하면 안 된다. 우리 한민족끼리 전쟁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조선 정치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다시 남한과 북한이 함께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할 것을 지지하고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하지만 너무 당시 이미 유엔에서는 남한에서 총선거하기로 결정했고요. 미군도 역시 그것을 지지했죠. 그리고 이승만이나 한국민주당 역시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면서 이 남북 협상 같은 것이 이제 내용은 굉장히 좋고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지만 실제로 어떤 힘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협상을 계속 추진했지만 결국 김구 선생님이 암살을 당하면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는 정말 혼란 그 자체 그리고 이제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1948년에 시작된 제주 4.3 사건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움직임이기도 했고요. 이제 당시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미군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고요. 친일 세력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냐. 일단 제주도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섬이 아름답고 자연도 너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육지, 한반도의 본토와는 또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문화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사투리를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표준어를 쓴다고 해도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를 들으면 정확히는 뭔지 몰라도 실제로 사용하진 않아도 우리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계인 같은, 외국어 같은, 외계어 같은 그런 또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한국어긴 한데 전혀 또 육지에서 쓰는 말이랑 다른, 이게 오랜 세월 본토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들만의 이제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하잖아요.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은 섬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화산이 이제 뿜어낸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뭐 현무암이 굉장히 많고 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제주도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자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제주도가 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성들은 주로 배를 타고 나가서 어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어업이란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남성들이 어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육지에 나가서 이제 객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여성들, 섬에 남아있는 여성들이 주로 가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주 옛날부터 해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 물질이라고 하는 바다에 이제 잠수를 해가지고 뭐 전복이라든지 이제 해산물을 캐서 그걸로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그런 활동이 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주도는요, 말이 많기로 유명하죠. 타고 다니는 말이요. 그리고 이제 그 해산물도 굉장히 풍부하고 오늘날에는 이제 귤로 유명하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부터 굉장히 이제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풍요롭지 못한데 세금은 똑같이 걷었단 말이지,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거나 풍족하지는 못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더 나빠집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이 이제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수탈을 당하던 지역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막판이 되면 이 제주도가 일본의 군사 기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해안가에 가면 그 바닷가 절벽에 동굴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 동굴도 있고 인공 동굴도 있는데, 동굴이 왜 이렇게 많냐면 거기에 일본인들이 그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이제 일본 쪽으로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이제 비행기, 전투기 같은 것을 숨겨놨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용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주도 해방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미군이 들어오면서 일제강점기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 제주도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제강점기에 친일 경찰들이 정말 악독해서 제주도 주민들을 아주 못살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해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물러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미군정이 이제 다스리던 1945년부터 우리가 정부 수립 직전에 48년 그 3년 사이에 미군이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제주도에 대한 수탈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거기에 이제 친일 경찰들 같은 것들이 이제 남아서 계속해서 이 제주도 주민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
3.1절 기념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제주도 관덕정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1919년에 일어난 그 3.1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이제 광복을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정말 와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어린아이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에 치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어른들도 굉장히 크게 다치거나 죽는데 어린아이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경찰이 이 아이를 치고 나서도 사과를 안 하는 거야.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했죠. 안 그래도 지금 저 친일 경찰들 마음에 안 드는데 저 봐라 저놈 봐라 지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수습도 안 하고 가지 않냐 이래서 그 경찰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경찰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경찰서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니까 경찰서에서는 저 사람들 뭐야 지금? 뭐 하려고 저렇게 몰려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과잉 진압을 하게 됩니다. 발포를 하게 된 것이죠. 총을 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6명이 희생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 쪽에서는 폭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단지 사과를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경찰의 이 과잉 진압을 사과해라 그리고 수습해라 라는 요구에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민관 합동 파업이라고 총파업이라고 해서 사람들도 가게를 열지 않고요. 농사를 짓지 않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무원, 일부 공무원이나 경찰들 이들의 뜻에 같이 했던 사람들도 파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파업을 누가 일으켰냐? 이거 빨갱이가 일으킨 거 아니냐? 이것은 국가에 대한 저항이다 라고 생각했던 미군정은요. 당시 우익단체였던 서북청년단을 동원해서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 시위 진압대를 보냅니다.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육지에서 건너온 시위 진압대들이 이 마을 주민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하게 되죠. 곤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마을에 불 지르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총으로 쏘고 결국 이것에 분노한 당시 제주도 남조선 노동당 제주지부 사람들은요. 단독 선거를 저지하고 왜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미군 놈들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야. 또 친일파 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독 선거를 저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을 할 것을 주장하면서 1948년 4월 3일에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제주도의 오름부터 그 봉화대, 봉수대에 불이 올라가게 된 그 시점을 우리가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무장봉기가 일어나자 이제 제주도민들이 완전 이제 사회주의자로 몰리게 된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과 보상 그리고 이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말이죠. 근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제 미군정의 시기가 끝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해명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뭐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더욱더 무차별하게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제주도 해안가를 기준으로 5km 이내에 있는 제주도가 이제 섬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섬인데 가운데 한라산이 있고 이 해안가를 기준으로 5km 밖에 있는 이 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빨갱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 주민들이 저항을 하면서 물론 군인과 경찰들도 많은 희생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많은 군부대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수에 있던 군부대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파견을 하라고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나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어떻게 같은 사람을 가서 죽이라는 거냐. 난 여기 이 명령에 따를 수 없다라고 이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탈해서 여수와 순천 지역을 장악하고 정부군과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도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군인, 경찰들이 또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야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와 기념과 기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빨갱이로 몰려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가족 빨갱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죠.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정부 시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이고 반드시 죽여야 돼, 제거돼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보상이라던가 사과를 바랄 수 없었죠. 그러다가 2003년에 들어서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제주도에 방문을 해서 제주 4.3 사건이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학살이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야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모도 방송으로도 나가고 대통령도 참석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아픈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